중동이 서울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원유를 팔아주던 나라들이 이제는 제발 우리 기름을 먼저 받아달라며 서울로 달려온 겁니다. 사우디아라비아부터 오만까지 중동의 거인 GCC 대사 6명이 주저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를 최우선으로 무제한 공급하겠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평생을 한국 위에 군림하던 자원 강국들이 왜 그들의 20년 자존심을 숫자 하나에 박살내며 한국의 눈치를 보게 된 걸까요? 2026년 봄, 전 세계는 유례없는 공포에 직면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항공유 가격이 배럴당 216달러를 돌파하며 지구촌의 동맥이 끊겨버린 그 순간, 각국 정부는 살 길을 찾아 처절하게 전화기를 붙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기의 수신자는 백악관도 리야드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서울이었죠. 35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에너지 질서가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내린 겁니다. 미국 서부의 하늘길이 닫히고 일본 열도가 기름 한 방울을 구걸하며 오열할 때 오직 한국만이 여유롭게 거대한 유조선들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계약이 아닙니다. 숫자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 한국인 특유의 진심과 의리가 만들어낸 기적이죠. 무기로 증명된 신뢰, 기술로 묶인 이해관계, 그리고 모두가 도망칠 때 끝까지 곁을 지켰던 한국의 선택이 마침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최종 승인권자라는 왕관을 한국에 씌워준 겁니다. 자원빈국 한국이 어떻게 전 세계를 호령하는 에너지 요새로 등극했는지 그 전율 돋는 내막을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제 이름은 칼리드 알파이설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에너지부에서 수석 전략관으로 일한 지 올해로 20년째입니다. 제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누가 우리 원유를 사는지, 얼마나 사는지, 그리고 그들이 과연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 곁에 남을 파트너인지를 분석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죠. 지난 수십 년간 제 눈에 비친 대한민국은 그저 품질 좋은 기름을 제값에 잘 사가는 고마운 손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제가 가졌던 그 얄팍한 데이터와 20년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중동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35년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던 견고한 에너지 질서가 단 하루 만에 박살이 났습니다. 사우디, UAE, 카타르, 쿠웨이트, 바레인, 오만까지 우리 GCC 6개국 전부가 오랜 우방이었던 일본을 외면하고 한국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연간 68조 원 규모의 우선 공급권이라는 그 거대한 판이 순식간에 뒤집히는 광경을 보며 저는 온몸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한국은 단 7년이라는 짧은 시간으로 우리가 금과 옥조처럼 믿어왔던 35년의 상식을 완전히 지워버린 겁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이건 단순히 돈을 더 많이 준다거나 계약서의 문구가 화려해서 벌어진 일이 아닙니다. 저는 그 답을 아랍에미리트의 밤하늘이 핏빛으로 붉게 타오르던 그 공포의 날에서 찾았습니다. 수백 대의 자폭 드론이 벌떼처럼 쏟아지고 탄도미사일이 도심의 심장부를 향해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들던 그 순간 말입니다. 그때 미국을 비롯한 이른바 강대국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우리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짐을 싸기에 바빴습니다. 거대한 수송기를 불러들여 자국민을 먼저 실어 나르며 우리 중공 사람들에게는 행운을 빈다는 차가운 작별 인사만 남기고 떠났죠. 하지만 한국인들은 달랐습니다. 울산과 여수의 정유단지에서 온 엔지니어들, 그리고 우리 하늘을 지키기 위해 파견된 한국의 군 관계자들은 모래바람 섞인 매연 속에서도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박 소장님, 대피해야 합니다. 저기 미사일이 옵니다. 제가 다급하게 소리쳤을 때 현장을 지휘하던 박 소장님은 오히려 제 어깨를 꽉 쥐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칼리드 씨, 걱정 마십시오. 우리가 여기서 물러나면 이 나라의 무고한 시민들은 누가 지킵니까? 우리 한국 무기가, 그리고 우리 한국인이 당신들을 배신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겁니다. 그 순간 한국의 천공2가 밤하늘을 수놓으며 적의 미사일을 향해 솟구쳤습니다. 굉음과 함께 번쩍이는 불꽃이 어둠을 가를 때마다 적의 위협은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90%가 넘는 경이로운 요격률. 하지만 제가 본 것은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격추 성공의 환호성 속에서도 혹시나 민가에 파편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걱정하며 다시 모니터로 달려가는 한국인들의 그 뜨거운 뒷모습이었습니다. 차가운 기계 덩어리가 아니라 뜨거운 피가 흐르는 한국인의 진심을 본 것입니다. 우리 사우디와 GCC 국가들은 그때 맹세했습니다. 피로 맺은 형제는
절대 배신하지 않는다고요. 일본처럼 계산기를 두드리며 기름값이 오르면 공급을 줄이겠다느니 위험하니 기술자를 철수시키겠다느니 하는 나약한 소리를 하는 이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한국인은 우리가 가장 춥고 외로울 때 겉옷을 벗어준 유일한 친구였습니다. 그 신뢰의 씨앗이 지난 수년간 척박한 사막 아래에서 자라나 전 세계가 기름 한 방울에 피눈물을 흘리는 지금 한국만을 향한 무제한 공급이라는 거대한 보은의 숲이 된 겁니다. 과거 한국을 그저 고객 취급하며 거드름을 피웠던 제 20년의 경력이 지금 이 순간 너무나도 부끄럽게 느껴집니다. 이제 우리 중동에게 대한민국은 기름을 사가는 구매자가 아닙니다. 우리의 안보를 지켜주고 우리의 미래를 함께 그려나갈 유일한 혈맹입니다. 일본 언론들이 한국에만 기름을 몰아주는 것은 국제 관례에 어긋난다며 오열 섞인 항의를 쏟아내고 있지만 우리에게 관례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의리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가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최종 승인권자가 되어 자원 강국인 우리를 줄 세우고 있습니다. 이건 신이 한국에 내린 축복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수십 년간 땀과 눈물로 이궈낸 사람의 기적입니다. 자원이 없기에 기술에 목숨을 걸었고 힘이 없었기에 신뢰에 전부를 걸었던 그들의 투박하지만 진실한 방식이 마침내 세계를 정복한 겁니다. 지금 서울로 향하는 수십 척의 유조선들은 단순한 에너지를 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동이 한국에 진 거대한 마음의 빚을 싣고 가는 것이죠. 제발 우리 기름을 받아달라며 우리가 먼저 고개를 숙인 이유, 그리고 백악관의 서슬퍼런 경고조차 무시한 채 한국의 손을 잡은 이유. 이제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자원 빈국 한국이 어떻게 기술과 의리만으로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거머쥐게 되었는지에 대한 세상에서 가장 뜨거운 기록입니다. 중동의 태양은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내리쬐지만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내린 결정은 국가의 운명을 천당과 지옥으로 갈라놓았습니다. 제가 사우디 에너지부에서 수석 전략관으로 근무하며 가장 뼈아프게 목격한 것은 소위 글로벌 리더라 자부하던 강대국들이 위기 앞에서 얼마나 비겁하고 차갑게 변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고 전 세계 항공유의 동맥이 막히기 시작하자 가장 먼저 등을 돌린 것은 의외로 우리의 오랜 우방이라 믿었던 미국과 일본이었습니다. 미국은 셰일 혁명을 외치며 자국 내 에너지가 넘쳐난다고 온 세상에 큰 소리를 쳤지만 막상 위기가 닥치자 캘리포니아와 서부 지역의 하늘길을 지키기에도 급급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원유 증산을 압박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테러 세력의 위협에 떨며 필요로 하는 정밀 부품과 안보 지원에는 절차가 복잡하다,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며 계산기만 두드렸죠. 동맹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그들의 철저한 자국 우선주의를 보며 저는 깊은 환멸을 느꼈습니다. 일본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시아의 정유 스승을 자처하며 우리를 가르치려 들던 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탄소 중립이라는 화려한 명분 아래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국 내 정유 설비를 스스로 허물어버리는 우를 범했습니다. 이제 석유의 시대는 끝났다. 중동과의 관계도 예전만큼 중요하지 않다며 우리를 사양산업 취급하던 그들의 오만한 눈빛을 저는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들은 장부를 정리하며 공장 문을 닫고 노련한 기술자들을 거리로 내몰면서 그것이 마치 시대를 앞서가는 합리적인 선택인 양 박수를 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장부를 정리하며 미래를 내다버릴 때 대한민국은 전혀 다른 길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당시 한국 울산의 정유단지를 방문했을 때 느꼈던 그 전율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가 정유 산업 투자를 줄이고 설비를 철거할 때 한국의 기업인들은 수조 원의 빚을 내서라도 거대한 중유탑을 더 높이 쌓고 고도화 설비를 짓고 있었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에서 왜 이렇게 무모한 투자를 하는 겁니까?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것 아닙니까? 라는 제 질문에 당시 현장에서 기름때 묻은 작업복을 입고 있던 늙은 엔지니어 한 분이 자신의 거친 손마디를 보여주며 이렇게 답하시더군요. 칼리드 씨, 우리는 자원이 없습니다. 가진 게 없어서 이 손과 기술에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남들이 다 버리는 찌꺼기 기름에서도 금보다 귀한 항공유를 뽑아내지 못하면 우리 아이들의 미래는 없습니다. 이건 단순히 돈을 버는 비즈니스가 아니라 나라를 지키는 생존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멈추면 대한민국의 심장이 멈춘다는 각오로 이 굴뚝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 투박한 손에는 수십 년간 뜨거운 파이프를 만지며 생긴 흉터와 굳은 살이 훈장처럼 박혀 있었습니다. 그들은 일본처럼 유행을 쫓아
이리저리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뭐라고 비아냥거리든 묵묵히 굴뚝을 세우고 중동의 시커먼 저질 원유까지도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항공유로 바꿔내는 현대판 연금술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저는 그때 직감했습니다. 언젠가 세계 경제의 동맥이 막히고 하늘길이 닫히는 날, 유일하게 인공호흡기를 달아줄 곳은 오직 대한민국뿐일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2026년, 그 예감은 매목한 현실이 되어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공항마다 비행기들이 주차장에 자동차처럼 줄지어 멈춰서고 일본 항공청이 우리 공항엔 기름이 없으니 한국에서 돌아올 기름까지 가득 채워오라는 굴욕적인 공문을 전 세계 항공사에 발송했을 때 우리 GCC의 6개국 국왕들은 긴급 비밀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습니다. 백악관에서는 미국 서부의 혼란을 막기 위해 원유를 우리에게 먼저 보내라는 압박 전화가 빗발쳤고 일본 대사는 새벽부터 대사관 문턱이 닳도록 찾아와 무릎을 꿇으며 기름 한 방울만 빌려달라고 애걸복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국왕들의 결단은 추풍낙엽처럼 단호했습니다. 가장 어려울 때 우리 곁을 지킨 이가 누구인가? 우리 자식들이 전장에서 미사일 위협에 떨고 있을 때 자국민 대피보다 우리의 하늘을 지키는 데 전념한 나라가 어디인가? 그 질문에 회의실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습니다. 답은 오직 하나, 대한민국뿐이었으니까요. 일본이 수익성을 따지며 우리와의 약속을 헌신짝처럼 버릴 때 한국은 적자가 나더라도 우리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공장을 돌렸습니다. 미국이 자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발을 뺄 때 한국은 우리 중동의 안보를 위해 최신형 무기와 기술진을 아낌없이 보내주었습니다. 백악관의 항의도 일본의 애원도 다 필요 없다. 모든 유조선의 첫 번째 목적지는 한국이다. 이건 거래가 아니라 목숨을 걸고 우리를 지켜준 형제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다. 국왕의 이 엄중한 한마디에 35년 넘게 이어져 온 에너지 질서가 단숨에 뒤집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한국이 중동을 가스라이팅했다느니 부당한 거래라느니 하며 오열 섞인 질투를 쏟아냈지만 그건 질투를 넘어선 본능적인 공포였습니다. 신뢰를 저버린 대가가 얼마나 혹독한지, 그리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킨 한국인의 그 무서운 뚝심이 위기의 순간에 얼마나 강력한 권력이 되는지 그제야 뼈저리게 깨달은 것이죠. 저는 지금도 사우디 항구를 떠나 서울로 향하는 거대한 유조선의 행렬을 보며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건 단순히 기름을 나르는 배가 아닙니다. 한국인들이 수십 년간 모래바람 속에서 그리고 뜨거운 증류탑 아래에서 흘린 땀방울에 대한 정당한 보답입니다. 또한 사람을 귀하게 여긴 한국식 의리가 차가운 자본의 논리를 누르고 거둔 위대한 승리이기도 합니다. 자원 강국인 우리 중동이 자원 빈국인 한국에 무릎을 꿇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진정한 기술의 주인이자 신의의 거인에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존경을 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 세계는 똑똑히 보게 될 것입니다. 돈과 이익으로 맺어진 동맹은 폭풍우 앞에서 모래성처럼 허망하게 무너지지만 피와 땀, 그리고 진심으로 맺어진 한국과 중동의 혈맹은 그 어떤 위기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일본이 오열하며 땅을 쳐도, 미국이 당혹감에 말을 잃어도 이 거대한 역전의 드라마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는 숫자만 아는 차가운 계산기가 아니라 뜨거운 심장을 가진 대한민국 사람들이 지난 20년간 묵묵히 써내려간 인과응보의 기록이기 때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이 폐쇄되고 딱 72시간이 흐른 시점이었습니다. 전 세계 경제의 시계는 멈췄고 공포는 바이러스보다 빠르게 국경을 넘나들었습니다. 런던과 뉴욕의 선물시장은 개장과 동시에 거래 중단을 알리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고 전 세계 정유사들은 더 이상 팔 기름이 없다며 셔터를 내렸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 주한 아랍에미리트 대사 관저에 육중한 문이 열리며 세계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필두로 한 GCC 6개국 대사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검은색 전통 의상을 갖춰 입고 나란히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엄숙했고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전 세계 기자들이 백악관의 성명이나 이란의 추가 공습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때 중동의 거인들은 뜻밖에도 서울의 한복판에서 세상을 향해 포효했습니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중동의 모든 원유 공급 우선순위를 한국에 두기로 결정했습니다. 한국행 유조선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최우선으로 출항할 것이며 필요한 모든 물량을
무제한으로 보장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우리가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준 형제 나라에 대한 중동의 응답입니다. 이 발표가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순간 CNN과 BBC의 앵커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외교가에서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자원 외교의 기본 질서가 파괴됐다는 비명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 비명보다 더 처절했던 건 바로 옆나라 일본의 반응이었습니다. 도쿄의 관료들은 어떻게 우리를 제쳐두고 한국에 먼저 기름을 줄 수 있느냐며 중동 대사관으로 몰려가 항의했지만 돌아온 대답은 차갑고도 명확했습니다. 우리가 미사일 공격을 받을 때 당신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국인들이 포대 옆에서 밤을 지샐 때 당신들은 수익성을 따지며 우리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울산 항구로 들어오는 사우디 유조선의 거대한 뱃머리를 보며 눈물을 훔치던 한국의 늙은 도선사 한 분을 보았습니다. 그분은 제 손을 잡으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시더군요. 칼리드 씨, 제가 이 항구에서 40년을 일했습니다. 평생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기름 사오느라 중동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았는데 이제는 중동 국왕님들이 먼저 우리를 챙겨주시다니요. 우리 엔지니어들이 사막에서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우리 자식들이 어깨 펴고 살겠네요. 그분의 주름진 눈가에 고인 눈물을 보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이 얻은 이 최우선 공급권은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 얻은 전리품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그것은 수십 년간 중동의 떼아볕 아래서 그리고 시커먼 기름때를 뒤집어 쓴 채 묵묵히 신뢰를 쌓아온 한국인들의 진심이 거둔 수확이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연일 일본 열도의 항공이 마비됐다. 한국에 기름을 구걸해야 하는 비참한 현실이라며 통곡 섞인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나리타 공항과 하네다 공항에는 비행기들이 텅 빈 연료 탱크를 드러낸 채 고철 덩어리처럼 방치되었습니다. 일본 총리가 직접 나서서 항공유를 조금만 나누어 달라고 한국 정부의 머리를 숙였을 때 대한민국의 위상은 이미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최종 승인권자로 우뚝 서 있었습니다. 미국 서부의 상황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캘리포니아의 로스앤젤레스 공항은 한국에서 오는 항공유 선박이 도착하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세계 최강 대국인 미국의 하늘길, 생사 여탈권을 한국의 정유공장이 주게 된 이 기막힌 역전극. 미국 에너지 보좌관이 한국 정유사 사장에게 전화를 걸어 공급 물량을 1%만이라도 늘려달라고 정중히 요청하는 장면은 지난 세기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권력을 휘두르며 오만을 떨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치밀하게 전 세계 에너지 지도를 다시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기술은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믿어준 친구들과 세계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이 담백한 연설은 중동 사람들의 심금을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중동이 기름을 주고 한국이 그 기름에 생명을 불어넣어 전 세계로 보내는 이 거대한 순환 구조. 이제 세계 경제의 심장은 월스트리트가 아니라 한국의 울산과 여수, 그리고 중동의 유전에서 함께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전략관으로서 수천 장의 보고서를 썼지만 을이라는 단어가 경제 지표를 어떻게 바꾸는지 배운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72시간의 기적을 통해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가장 계산적이지 않았던 한국인의 투박한 의리가 전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경제 전략이 되어 돌아오는 과정을 말입니다. 일본인들이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줬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며 과거의 영광에 매달려 오열할 때 한국인들은 이미 미래의 수소 에너지와 방산 안보를 결합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완성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전 세계 누구도 한국을 자원 빈국이라 비웃지 못합니다. 자원이 없기에 사람을 귀하게 여겼고 땅에서 나는 기름보다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는 기술과 가슴에서 나오는 신뢰를 더 믿었던 나라. 이 기적 같은 72시간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전 세계 에너지 전쟁의 최종 승리자로 등극했음을 알리는 축포였습니다. 그리고 그 축포의 소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사막의 모래바람을 넘어 그리고 태평양의 파도를 넘어 전 세계로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한국이 움직여야 세계가 움직인다. 이 단순하고도 명확한 진리가 이제 지구촌의 새로운 상식이 된 것입니다. 전 세계를 뒤흔든 에너지 전쟁의 폭풍이 지나간 자리. 그곳에는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 질서가 세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사우디아라비아의 전략관으로서 수많은 국가의 명멸을 지켜보았지만 대한민국처럼 조용하면서도 강하게 그리고 가장 품격 있는 방식으로 세계의 정점에 올라선 나라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제 울산과 여수의 거대한 정유단지는
단순히 기름을 정제하는 공장이 아니라 전 세계 항공기들이 생명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에너지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제가 다시 한국을 찾았을 때 공항에서부터 느껴지는 공기가 이전과는 사뭇 달랐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인 전문가들에게 기술을 하나라도 더 배우려 애쓰던 한국 엔지니어들의 눈빛에서 이제는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을 책임진다는 막중한 사명감과 당당한 자부심이 읽혔습니다. 현장에서 만난 젊은 기술자는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칼리드 씨, 우리 할아버지들은 맨손으로 이 굴뚝을 세웠고 우리 아버지들은 기름때 절인 작업복을 입고 사막의 모래바람을 견디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신뢰를 바탕으로 전 세계의 하늘길을 지킬 차례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찡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성공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자원이 없어 서러웠던 시절, 기름 한 방울이 아쉬워 밤잠을 설치던 그 척박한 땅에서 오직 사람 하나만을 믿고 달려온 수십 년의 세월이 응축된 결과였죠. 중동의 찌꺼기 기름을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항공유로 바꿔내는 한국의 고도화 설비는 단순한 기계 장치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아니면 안 된다는 절박함과 반드시 해내겠다는 집념이 빚어낸 한국인들의 영혼이었습니다. 일본 언론들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듯 자국 정부의 무능을 질타하며 연일 일본의 정유기술은 어디로 갔는가 라며 탄식하고 있습니다. 한때 한국을 가르치려 들던 그들이 이제는 한국 정유사의 가동률에 자국 항공 노선의 운명을 맡기고 한국산 항공유를 싣고 온 유조선이 도쿄 앞바다에 나타나기만을 목빠지게 기다립니다. 도쿄의 밤을 밝히는 전력의 상당수가 그리고 나리타 공항을 이륙하는 비행기의 연료가 모두 한국의 기술과 중동의 의리가 만난 결실이라는 사실은 이제 일본인들에게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이자 뼈아픈 교훈이 되었습니다. 미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셰일 혁명으로 에너지 자립을 선언했던 최강대국조차 물류의 한계와 기술적 정밀함의 차이 앞에서 한국의 도움 없이는 서부 해안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백악관의 에너지 보좌관이 한국의 정유단지를 방문해 고개를 숙이며 지속적인 공급을 부탁한다고 말하던 그 장면은 세계 권력의 중심이 이제 자원을 가진 자에서 자원을 완성하는 자로 이동했음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이 압도적인 권력을 휘두르며 타국을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더 따뜻한 손길로 세계를 대했습니다. 중동의 안보를 위해 파견된 우리 한국의 기술진과 군인들은 이제 현지에서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아부다비의 어린이들이 한국의 천국 미사일 모델을 장난감으로 가지고 놀며 나도 커서 한국처럼 용감하고 의리 있는 사람이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광경은 제가 20년 동안 보아온 그 어떤 경제 지표보다 훨씬 값진 풍경이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의 최종 승인 권자를 넘어 기술과 신뢰로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진정한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섰습니다.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던 나라가 중동의 국왕들이 먼저 무릎을 꿇고 제발 우리 기름을 받아달라고 애원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기적이며 그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저는 이제 확신할 수 있습니다. 자본의 논리는 위기 앞에서 변절하지만 사람과 사람 사이의 끈끈한 정과 의리는 위기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한국인이 보여준 그 투박하고 진실한 진심이 전 세계의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 지구상에 존재하기에 우리는 오늘보다 더 안전하고 풍요로운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가슴 깊이 남으셨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위대한 행보를 더 많은 이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 한마디와 소중한 댓글이 이 채널이 한국인의 긍지를 전하는 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